말투 하나만 바꿔도 인사평가가 달라진다. 그냥 직장인.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센스 있는 직장인. 팀장님, 지금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볼수록 기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말투 3단계 전략. 직장인 자기계발서 1위.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제 한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교수가 발표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학력을 중요시한다고 알려진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고 아예 귀족 학교가 따로 있는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지난 2000년에 비해 상관관계 수치가 2배가 높아졌고 특히 다른 나라가 최근 5년간 그 수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더욱 높아졌고 하위 20%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잘 살면 아이 성적도 높은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심하고 그 심해지는 정도와 그 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한번 흑수저는 영원히 흑수저인 국가가 되어간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이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사회에서 복지, 인권, 노조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빨갱이 소리하는 분들이 있죠. 본인이 갑부 아니면 그런 소리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만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자식도 함께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한 10몇 년 됐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주호 교수님 저희가 한번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교육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예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계층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교육이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교육조차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를 TV 생중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해서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거든요. 예, 강제한 게 아니라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뭐 피고가 다 부동의한 것도 부담이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뭐 기본이니까. 예. 근데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공익성이 부족하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이 결과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천 몇백만이 이제 몇 개월 동안 거리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 국민들 요구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기업주잖아요. 예. 그런 재판이 이제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 선고를 중계하는 게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재판이 선고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게다가 판결 내용은 어차피 다 기사로 나오게 되고요. 내용도 다 알려지게 됩니다. 네. 피고인 얼굴을 보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그 내용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데도 공익성이 없다. 공익성이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생에 이거보다 더 큰 재판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삼성의 오너가 이런 재판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했다고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가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재판이 공익성이 없으면은 어떤 재판이 공익성이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다루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결과가 어떻든 아주 대단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용 선고 재판은 생중계를 부장판사 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냥 저희는 어떤 사진도 못 찍겠으니까 촬영도 안 되겠으니까 예. 아예 텍스트만 보게 되겠네요. 네, 허용된 150명만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전달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기자들이 들어가서 지면 중계는 하겠죠. 어쨌든 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 장충기 전 차장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련 뉴스 JTBC에서 나왔습니다. 장 전 차장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1년 동안 15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건데요. 2015년 중반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입니다. 상당수는 업무 시간에 이뤄졌고요. 이 전 실장을 통해서 각종 정보가 장 전 차장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무였어요, 업무. 예. 150여 차례면 1년에 주말 빼고는 이틀에 한 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 삼성이 정부 위에 있다는 이야기 반농담처럼 많이 했는데 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실제 내용도 업무와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저희도 문자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현수 전 실장이 장 전 차장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감사원 인사라든가 또는 뭐 삼성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사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정보를 받고 뭐 이게 다 업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통해서. 문자가 아니라 통화 횟수니까. 네, 통화 문자 모두 합쳐져 있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통화를 했을 때는 무슨 정보가 왔는지 알 수가 없죠. 문자로 드러나는 게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나 합병과 관련된 정보였는데 그리고 추가로 이 정도로 장충기 사장급이죠. 네, 사장입니다. 네, 사장급이죠. 미전실의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낮은 것 같지만. 사장 그리고 미전실 있는 분들은 다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출신들로 이루어진 미전실의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자기는 미전실에 근무하지 않았다. 미전실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통해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국정원의 이제 추국정 얘기도 저희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3인방 인맥이고 최순실 라인이고 그리고 국정원 자체 조사라도 국정원의 그 개통을 거치지 않고 추국정이 직접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는 네, 청와대에 직거래했다는 얘기를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국정원이 인정한 바가 있는데 아니죠. 김명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양반이 인정을 했죠. 그런데 네, 이병기 실장, 예, 죄송합니다. 예, 이병기 원장입니다. 예.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네. 그렇게 국정원과 긴밀하고 그리고 직접 커넥션이 있고 최순실 라인과 국정원이 하는 걸 국정원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삼성이 최순실 존재를 모릅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최순실 존재를 모른다고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으니까 삼성의 주장대로 앞뒤가 맞추려면 최순실 몰라야 되거든요. 모른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황이죠. 이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라는 SBS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박영수 특검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수첩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해당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4월 재보선 대응이라는 메모인데요. 해당 부분에는 A 후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한 시민운동, 진영과 진영 싸움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우파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우파 시민사회 활동화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특검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당시 청와대가 우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201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우파 시민 활동화, 건강한 시민운동. 이게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나 각종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청년 단체들이나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관변 단체고 청와대 혹은 국정원 혹은 뭐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고 있을 거라는 짐작은 누구나 다 했죠. 누구나 다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입증하려면 이런 사정기관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정이 안 움직이니까요.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을 뿐 다들 알고 있었죠. 이런 단체들이 이런 관변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관변 단체고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것. 이제 이번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수사하면서 여기를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거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모임에서 출발한 늘푸른 희망연대 등을 한 건데요.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들 민간인 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범죄 혐의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들을 원세훈 전 원장과 이미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댓글 수사 관련해서 주요 관심사가 두 개로 압축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그 위에 국정원 직원이 누구고 그 위에 지시자는 누구고 그 위에 간부는 누구며 그렇게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임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느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언론도 거론하고 있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지금은 완전히 활동이 멈췄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고 한데 그때 활동하던 이 조직이나 망 특히 국정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망들 혹은 뭐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주 은밀히 있는 조직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 예. 왜냐하면 그렇게 유추되는 게시판 활동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우선 서훈 원장이 제일 오자마자요 국내 정치 파트 일을 멈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없는 바인데요. 이건 뭐 그전에 공식적이었나요? 예. 저는 이제는 멈췄는가 하는 것도 수사돼야 예상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보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따라 북한과의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가리키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무엇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 결의의 만장일치 채택 이후에 어떤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정인 특보였죠. 예. 문정인 특보가 정상회담 직전에 워싱턴에 가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렇죠. 예. 북한이 도발만 중단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걸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가 그 옵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특보가 이 얘기를 하자 우리 보수 언론 혹은 보수 정당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실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됐어요. 축소된 채 한 3분의 1 줄어든 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 이 문정인 특보가 말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말 전쟁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밑으로는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물밑에서 선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출구 전략은 이미 그들이 그때부터 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도 더 이상 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만간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나 혹은 뭐 접점이 생길 징후가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예. 우리 언론들이 전쟁 난다고 난리 생중계 하듯이 할 때 실제로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도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난리 쳤던데 지금 왜 난리 안 칩니까?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축소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한미 군사훈련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김정은을 존중한대잖아요. 난리 나야 되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세요. 정작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전쟁 막 날 것처럼 지면에다가 난리치고 포털에다가 그런 기사를 싣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만. 네, 물론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긴장고조 사태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협상 국면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난리 치고 말전쟁 할 때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군사훈련을 축소시켰죠. 예. 한미연합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축소됐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전투기 출격 대기설과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 특별조사 지시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건물에도 탄원이 발견됐습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입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해서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 이제 공군에서 폭탄 싣고 지금 출격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인터뷰가 공개가 됐죠. 참네.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만 촛불 집회하는데 헬기가 막 와서 사격하고 지난번 광화문에서 탄핵 집회하는데 공군기가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했다 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국 군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군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헬기로 총을 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그중에 절반을 시행을 한 거죠. 헬기 기총 사격은 실제 있었다고 그렇죠. 보여지니까. 이거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보수 정당에서는 을지훈련이 함참인데 5.18 조사를 지시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바른정당 논평입니다. 예, 무슨 상관이에요?
을지훈련을 축소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한테 하세요. 트럼프한테. 왜 축소했냐고. 그리고 왜 김정은 칭찬하냐고. 군사훈련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지금 5.18 조사하라고 한 걸 갖다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건 조사해야죠. 이런 지시를 누가 했을까요? 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학살도 발포 명령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북한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었으니까요. 폭탄을 비행기 싣고 투하하려고 했다니까 정말 이 지시를 누가 내는지 꼭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토론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연대 또는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발족 취지문과 함께 가입 의향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구상하나요? 자유당의 일부, 바른당의 일부, 국민당의 일부 이렇게 해서 제3의 보수 이런 걸 구상하는 걸까요? 김무성 의원이. 예. 요즘 당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많이 줄어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예. 새로운 구상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럽에서 이번에는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와 미러 등 영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21일 네덜란드와 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살충제 달걀도 유럽에서 시작됐고 이제 유럽에서 시작돼서 이게 유럽의 10몇 개국인가 16개국인가요? 7개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렇게 살충제 달걀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가장 이런 검사를 엄격히 하거나 예, 이런 물질에 민감한 국가들이 먼저 검사하고 먼저 차단했을 뿐인 것이지 유럽이 이 정도라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번에 걸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먹거리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가 한번 생기면 다른 음식들도 막 하거든요. 근데 소세지까지 갔다는 거죠. 간염. 근데 그 간염이 네덜란드 독일에서 수입된 네덜란드 유명한 낙농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왠지 깨끗할 것 같은데 거기서 온 돼지고기에서 만든 소세지로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 그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 대형 체인 슈퍼가 테스코예요. 테스코. 네, 유명한 테스코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슈퍼 매장도 테스코 건데 이 정도 규모 기업에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낙농국가에서 나온 고기로 만든 식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거는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잘 걸러내면 되겠지. 뭐 정부의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적 소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고 제가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덕적 구호였거든요.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구호. 그게 아니고, 예. 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육식에 대한 성찰까지 함께. 육식은 계속 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 육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만간, 예.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자,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예, 두 분 다 번갈아서 휴가를 가시고 막 출장을 가시고 해가지고 한동안 제대로 안 돌아가다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코멘트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각자 나오시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연히 그런 자기 고백을 교통방송은 좀 해야 돼요. 특히 김어준 공장장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지난주 방송은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작진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나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작당하려고 그렇게 그냥 나만 빼놓고 방송.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뭐 야당 패싱하고 탄압으로 이렇게 일관한다면은 앞으로 이 아마 청취자들 다 놓치게 될 거예요. 또 지난주에 이제 다소의 오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이 아침에 뭐 작당 탄압 그런 품격 없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좀 듣기에 좀 거스르고요. 뭐 제가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감수할 그런 이제 방패 역할을 할 각오는 돼 있지만은 그래도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런 야당의 공격 기대를 하고 특히 김성태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PD가 전화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지난주 안 나오는 걸로 김성태 의원님이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통 크게 안 나오는 걸로 합의들이 됐던 것 같은데 PD가 김성태 의원님 나오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애매하게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는 뭐 PD 말을 믿고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저 혼자 나와서 그게 김성태 의원님은 굉장히 그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비하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들었는데. 정치판에서도 그래도 김성태 의원하고 정치하면은 신뢰 하나는 서로 보장되고 오래 가져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무너지지 않았나요? 뭐 상당히 편향적이어서 이 방송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안민석 의원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복당한 건 아니죠. 의원님이 복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새 안보 관련해서 코리아 패싱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방송에서 야당 패싱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거나 이 월요일 아침에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출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 그 미국 LA하고 버클리대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강연을 가는데요.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새벽 5시. LA대도 있습니까? LA대? LA는 교포들이고 버클리대는 그 대학에서 초청을 한 건데요. 목요일날 새벽 5시에 제가 도착을 하도록 비행기표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서. 네. 아무튼 앞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초청을 받으신 건 맞습니까? 버클리대라고는 아시죠? 네. 아주 그 미국의 좋은 대학인데 이제 그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지난주에 제가 없으니까 방송 중에서도 제가 뭐 국정원 뭐 이렇게 TF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차보잖아요. 내가 그런 회의에 참석한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게 이름이 나와 계시던데. 그게 이름이 국회의원 김성태가 한 명입니까?
예? 아, 다른 김성태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고 이게 역시. 착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아, 그러셨군요. 네. 역시 김성태 의원님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고. 빨리 김우중 국정원 진행하십시오. 반개혁 그 위원회 거기는 그 김성태 의원은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아예 김성태가 다른 분이 또 계셔요. 김성태는 아예 다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잘못 알려진 오보군요. 예. 큰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 그럼 뒤늦은 100일 평가 잠깐 해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짧게 다들 뭐 여기저기서 100일 평가 나왔는데 예.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짧게 김성태 의원 해보시면요. 저는 참 권력이라는 것은 이 무한하고 특히 저항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정말 많은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잘못 쓰여지면 바로 독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런 분단된 체제 하에 또 많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늘 소재하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이 저항적 대통령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뭐 좋은 이렇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섣부르고 너무 인기 영합적인 그런 지금 체제로 흘러가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장관이 뭐 어떤 약속을 하고 선심성 정책을 베풀어서 후에 재정적 설계를 하고 예산 문제를 챙겨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주워 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많은 선심 정책 펼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 이걸 치유하고 덮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 갈등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정 통치 운영 형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가 이 국민들이나 국가를 이렇게 안정스럽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국정이 있는데 요 근래 한 뭐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일들이 우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관가하고 계신 게요. 이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일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에 대한 인수위원회 준비 역할과 동시에 이제 집행이 된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100일에 이제 큰 대가 없이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선심 정책은 건보 보장성 강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뭐 기초연금 뭐 이런 30만 원 인상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 먼저 정리하자면 선심 정책 사회적 갈등 양상은 뭔가요? 5.18 재조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5.18 조사 같은 경우도 4번이나 했습니다. 네, 또 역대 DJ 정권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5.18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또 어느 정권에서도 다 행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친 100일 만에 뭐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감당해내겠습니까? 건보 보장성 강화, 5.18 재수사 지시 그리고 뭐 인사 예를 들면 신격찬 처장 이런 인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튼 뭐 지금 야당의 저런 주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 기울여 들을 내용이고요. 그냥 그냥 흘러듣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특히 이제
100일 동안의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과 공감을 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 국민들에게 아주 그 절대적인 그런 그 동의를 이제 얻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100일은 이제 준비와 몸풀기 단계였고 저는 앞으로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토대로 탄생된 정권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서 아주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도 적폐청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이 촛불에서 비롯된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이런 뭐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이 잘못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부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또 자기들의 또 이념이 다른 모든 세력을 적폐로 규정해서 이걸 정치 보복하려는 그런 행태로 보이는 것은 이거는 국민 대통합 사회 통합을 위해서로도 저는 맞지 않는 거죠. 이 방송 문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영 방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부가 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처럼 말하고 또 방통위원장은 법적 권한도 사실상 없으면서 사장 해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맞지 않죠. 반론에 제가 또다시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제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구체적인 반론으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반론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좀 품격 있게 제가 이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는 그런 시도는 역대 어느 정권마다 있었다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그 정권들 다 말로들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만은 정말 당당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뭐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은 국정 운영하는데 저는 큰 애로 없다고 봅니다. 굳이 뭐 언론의 힘을 뭐 비정상적으로 빌어서 그걸 국정 운영할 그런 계제도 아니고. 근데 지금 차이는 좀 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정권이 이제 KBS 사장을 찍어냈으면 이번에는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이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선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MB 때도 정년주 사장 KBS 그죠? 뭐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체한 그 모양새가 MB 정부가 결국 뭐 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때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위에서 눌렀는데 지금은 구성원들이 자사의 사장을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노사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내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문제는 갈등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또 그 내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정권이 초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노조의 정당한 주장도 이거는 정권하고 결탁한 목소리가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가지겠죠. 그거는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야당의 이 평가나 주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두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세 가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게 정치가 자기가 잘해서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가 있고 남을 깎아내려서 점수를 얻으려는 정치가 있는데 지금처럼 자기들은 대안이나 별 하는 역할 없이 자꾸 상대를 혹독하게 비판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로서 선거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은 국민들의 다수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70%에서 80% 사이. 네, 그 다수의 지지 속에는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개혁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야당은 여당과 함께 여야 또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선의의 개혁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야당도 스스로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충고를 드리고 뭐 저는 안민석 의원의 말씀을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뭐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보수의 큰 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보수의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수의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큰 위기지 보수의 위기. 나머지 자유한국당이 대변하는 보수하고 다른 보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또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고 또 촛불에 의한 또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계획하지 못한다. 핵심하지 누구 때문입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아니 친박 청산 못 하고 있죠. 또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전부 다 지금 뭐 반대 내지는 뭐 이런저런 핑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지적했듯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이 무슨 뭐 정권 비판하냐 솔직히 조금 전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정권도 사실상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행편없는 국정 운영의 결과가 은혜적으로 수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탄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정말 정권을 이렇게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인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마디로 정권을 가져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권 100일을 평가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들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좀 잘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정권 가지고 너무 국정운영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력 가지고 즐기면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적 국정운영 형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있는 것이지 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협의하고 또 합의해가지고 국민을 만족시키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그런 정책이나 정치가 지금 없잖아요. 대통령 정치 이거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친박 청산은 안 하세요? 그거는 우리 당에게 맡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의원님 오래 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지 들리는데 이렇게 가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하면 오래 갈까 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잘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오래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은 굳이 뭐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도 없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아니 이렇게 가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죠. 지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계속 잘할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테니까 야당도 잘하시고요. 무리하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걱정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 다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인기가 대폭락하면 자유한국당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 잘한다.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은 뭐 아까 안민석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고 또 정책적 오류를 이렇게 많이 남발하면은 그때 우리 국민들한테 또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야죠.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 안에 우리는 자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핵심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평가하시라니까. 또 제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실수한다고 자꾸 공격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실수면 내버려 두셔야죠. 아니죠. 내버려 두셔야지 빨리 망하죠. 실수도 이렇게 국민들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쪽으로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 그거는 야당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좋은 실수도 있습니까? 좋은 실수 있죠. 지난번처럼
저 합참 이순신 합참의장 퇴임할 때 대통령께서 해외여행 한번 못했다니까 그 아들 뭐 딸이 캐나다에 있으니까요. 그 항공권 끌어준 거 얼마나 저는 그 감동이었어요. 그게 무슨 실수인가요? 그런 거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너무 요즘은. 근데 건보 보장성 강화 이런 거는. 아니 그것도 좋죠. 해야죠. 국가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으로 가야지. 근데 OECD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아직도 그 정도 10% 80% 70% 정도 하자는 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보를 포함해서 서로가 정책적인 대안을 놓고서 찬반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평가받고 그렇게 국가적인 여론을 수렴해내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개혁시키는 그런 서로의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 저희들도 평가를 잘 받겠지만은 야당도 달라진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시점이지 물론 야당은 정부 정책을 또 비판을 하는 그런 고유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이라든지 자신들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의 비전이나 정책 이건 지금 너무 지금 소홀히 돼 있고 오로지 저희들을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 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저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신 말씀을 좀 기교로 들을 테니까는요. 김성태 의원님이나 야당 측에서도 너무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깎아내리기식의 그런 입장 가지고만은 이게 국민들에게 야당이 지지를 얻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지도가 15%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 저희들 야당일 때 15%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20% 정도는 유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야당이 성찰이 필요해요. 왜 15%대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면 어떡하려니까 15%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9%까지는 갔는데. 그러니까 옛말에 이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서로 잘해보자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장 지금 김명수 후보가 저 같은 경우에도 10초 남았습니다. 예. 이 뭐 사법부 이렇게 정치성을 배제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계신데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